첫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굵직한 외교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마지막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핵심 거점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뒤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프레스센터 인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CSIS 정책 연설까지 방미 이틀차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일정이 하루 더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은 26일 아침인데요. 오늘이 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출국 전까지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우리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로 이동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자주 독립사상을 널리 알린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조선업 투자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미국 조선업에 우리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하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거점이 될 장소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함께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은 3박 6일 동안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 귀국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도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안보 수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군사장비 구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B-2 폭격기를 언급했습니다. The B-2 bomber was so successful in what took place in the little excursion that we made 36 hours.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회담 첫머리부터 내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현재 주한미군이 임대에 쓰고 있는 땅을 넘겨받아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이어진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미 간 방산 협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안보 청구서에 대비해 우리 측에도 이익이 되는 국방비 증액을 먼저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기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안보 의제인 동맹 현대화를 놓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바뀐 주변국 정세에 맞춰 우리 안보 역량을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안보 협상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일단락된 건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한 국방비 증액도 한몫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미팅 오브 마인드가 있었다고,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비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올해 61조 원대인 우리 국방 예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가량으로 전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선 대규모 무기 수입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비용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다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배경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쓰라고 내준 우리 땅이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9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며 평화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여러 분쟁 지역의 전쟁이 멈췄다는 취지로 추켜 세웠습니다. 둘로 쪼개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해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대북 부동산 투자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자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화두를 미리 준비한 거로 보입니다. 일기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을 3차례 만난 적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but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올해 안에 보고 싶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는데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들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즉 보조자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모두 대화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챙긴다는 이른바 안미 경중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안미 경미도 안중 경중도 아닌 실용 외교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중국에서 취한다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이른바 안미 경중 입장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동맹인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 경중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노선에 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나라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조차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안미 경미도 그렇다고 안중 경중도 아닌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안미 경중이라는 것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사실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어렵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갈등 속 우리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서 앞으로의 외교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 하우스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의힘은 평가조차 불가능할 만큼 굴욕적인 외교였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회담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부와 합심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잠 설치셨죠?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의 숙청, 혁명을 언급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정부 여당은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고 봤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전에 제기된 오해가 해소됐고 돌출적인 이슈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이 기쁘게 즐겁게 웃고 끝나면 사실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전체적으로 외교 참사였다며 180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입국할 때 미국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이 나온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언급을 공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았던 부분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여전히 철강 관세와 농산물 개방에 대해 무엇을 얻어냈는지 불분명하고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쳤다며 외교 성과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리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 평가가 불가능한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웃으면서 끝났지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숙제가 많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수장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심에서 앞선 장 대표는 내부 총질 없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선까지 이어진 치열한 레이스의 승자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넘게 밀렸지만 80% 비중의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변으로 불리는 2천여 표 차 진땀승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의 재선 장동혁 신임 대표는 한때 한동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며 짧은 정치 경력에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점점 우클릭하더니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슬로건으로 제1야당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내부 총질 세력과 절연을 강조한 장 대표는 친한계를 겨냥해 사실상 출당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에 힘을 보탠 아스팔트 구구 전한길 씨와 관계 설정도 관심을 모읍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데 힘을 합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퍼즐의 장동혁 대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친윤 반탄 색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대여 강경투쟁에 무게추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은 청산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강조한 장 대표는 하지만 적나라하게 노출된 당내 분열상에도 당이 쪼개지는 일, 분당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초강경 반탄파 장동혁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에 오르면서 여야의 극한 대결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취임 직후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초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니문 없이 곧바로 반정부 강경 대여 투쟁을 선언한 셈인데 그렇다고 아예 협치의 문을 닫아둔 건 아닙니다. 당 대표 후보 시절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고 당선 뒤에도 누구든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실지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라고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호흡을 맞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일단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장 대표의 당선에 민주당에선 의례적인 축하도 어렵다. 윤 어게인 전도사에게 잠식당한 당이다. 최악이 등장했다 같은 냉랭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세력을 등에 업은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도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국민의힘 수장격이던 송원석 원내대표와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제1야당의 장동혁 대표는 당 해산 공격과 특검 대응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의미를 지역에 확산시킨다는 생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단장은 오늘 1차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치러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공천제도를 설계해서 준비된 후보들을 발굴하고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해서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오늘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검찰개혁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특검 수사를 보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너무 많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3대 특검 수사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 추진하는 입법 현안을 비판하며 특히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흔들리는 수사 기간만 남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오는 29일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 없이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할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는 8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모레 한 번 더 소환해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원래 내일 소환이 통보됐지만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때는 앞서 마치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 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김 씨를 우선 기소한 뒤 이후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조사 없이 함께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은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할지를 두고 오는 29일까지 고심을 거듭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막지 않고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40일 만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의 중요한 축입니다.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의 무더기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씨는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인사가 총선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김건희 씨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야당과 협의가 없었고 망신주기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일반에 전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라며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따른 여러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지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았던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 관계나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이제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걸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 순위가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그 업적을 환기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을 해달라. 피스메이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평론가께서는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랑 속에 있고 또 대치 정국에 있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는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성을 갖고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게 사실 외교와 우리 안보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이라든가 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사실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의제가 아닌 어떤 것을 꺼내놓을지 몰라서 사실은 우리 모든 그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하는 사절단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게 정치를 평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관여하는 분들 모두가 사실 전전긍긍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근데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리스크에 비하면은 어떤 선방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던 김정은에 대한 이제 문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통미봉남,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이 통미봉남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럼 정말 우리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가. 과거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레토릭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좀 약간 그 성격을 맞추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훌륭한 레토릭이었고 그런 정치적 수사였지만 실제로 저것이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만큼 저런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첫 데뷔, 양자 데뷔, 일본, 미국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과 이번에는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은 좀 받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회담을 한 2시간여 앞두고서 이제 와서는 뭐 편하게 얘기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치켜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 SNS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일순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잠을 못 이루고 그 정상회담 생중계를 좀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길들이기랄까,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그 일부 대형 교회하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걸 두고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그리고 오해고 루머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언제든지 저런 돌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애초에 준비했던 대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게 어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사전에 읽고 상당 기간 준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페이스를 지켜가겠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서 저 자리에 나간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외교 대비 무대인데 한미 특히 양자 외교에 있어서 저는 뭐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정상을 면전에서 좀 당황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맞춤형 전략을 잘 세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고민을 했고 또 이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 경우의 수에 따른 아마 플랜 A, B, C, D, E까지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는데 사실 그 지금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제트 모먼트, 제트의 순간이라는 이른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그 이제 영상과 과정들이 화제가 됐고 남아공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남아공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팩트는 틀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정정하는 약간의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신기를 달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자국의 가장 유력 일간지로부터 오늘 밤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칭송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저는 아주 민주당 표현대로 100점, 120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더 이상의 미국의
더 열어주거나 더 받아주거나 하는 그런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제 선방한 협상이라는 정도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팩트 시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공동선언문이 나와서 이제 양쪽의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외교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라든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떻게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 미국과 우리가 이제 관리해내느냐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저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첨언 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숙청인이 하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전략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CCTV 영상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중에 우리 국익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절대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큼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양 정상의 대화뿐 아니라 깜짝 선물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수제 만년필인가요? 그게 화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가지시라 하는 뉘앙스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뭐 양 정상 간의 좀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뭐 그런 에피소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 이제 사인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제작 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맞춘 그런 어떤 펜인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수집가의 면모가 있는데 유심히 그 펜을 보더니 그거 가져갈 거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선물을 해주고 온 셈이 됐죠.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지만. 예. 근데 뭐 작은 그런 약간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런 게 이제 서로 간의 친밀함을 쌓는 그런 계기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선물,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참가자들한테 뭐 여러 개 그렇게 줬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국빈 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런 의전 절차라든지 친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회담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데 그게 좀 건조한 그런 이제 실무 회담에 비해서는 좀 뭐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접촉과 교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벼운 얘기 해봤으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militarily.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예, 주한미군 땅 지금 무상임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임대는 우리가 미군과 주한미군 주둔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주한미군의 그 땅을 이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소유권을 갖겠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그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는데 저 대통령 면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소유하고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땅 우리한테 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교적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 발언이 높은 수준의 협상,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해가지고 뭐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란 이런 더 그 많이 받아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협상 전략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임계철선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이제 질적 영향력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거는 한미 간에 이걸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일이고 이건 미국 간단히 얘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 군사 주둔 시설을 미국령으로 해놓고 그걸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동맹이지만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제가 잘한 거는 즉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감정을 부딪혀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마 판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완충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꺼냈고 무기 구매 같은 걸로 이제 화답하면서 이걸 좀 미국과의 조율을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맨답게 높은 수준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력을 저는 보이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것, 그 폭도 상당히 쟁점이 될 텐데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통령이 오늘 뭐 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예.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측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했던 바도 대체로는 뭐 GDP 한 5% 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2.5%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럼 2배 정도 국방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단번에 그렇게 국방비 증액을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아마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서 동맹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얘기고 우리 이제 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어떤 계획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구체적인 이제 증액 규모 같은 거는 그리고 그 시점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걸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다소 좀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한미군 그 이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성락 실장이 사후에 브리핑한 걸로 보더라도 비공개 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내지 않았다. 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방위비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정하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그걸 선제적으로 꺼냄으로써 의제가 방위비 쪽으로 안 가도록 상황을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앞서 주한미군 그 기지 뭐 소유권 얘기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일례로 가자 지구를 우리가 소유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를 좀 사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보면 각 주권 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 캠퍼프리를 한번 왔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 시설이나 그 부지나 뭐 그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거는 앞서 이제 우리 최승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군 기지를 미국령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죠. 제1야당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성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후보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인물인데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 선명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주요했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김문수 후보의 또 패인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어설픈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가 좀 말하자면은 강성을 바라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바라는 당원들로서부터 아니 이런 그레이 같은 전략은 무엇이지라는 이제 그런 아까 의구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장동혁 후보 당선된 걸로 보는데 지금 취임 일성 저렇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 대표,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강을 건넜으면 우리가 뗏목을 버리라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넜으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뗏목 가져갑니까? 스틱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냉랭한 상황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9월이 되면은 정기국회 시간이고 10월 되면 국정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원내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반탄의 가장 강력한 그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지만 최고위원 이제 7명 됐는데 2명은 벌써 이제 찬탄 후보 진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그러면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말하자면은 지도력들을 얼만큼 이제 잘 이끌어내겠냐 관건이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한편으로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이거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내년 지방선거 그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수도권의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되 어떤 물밑으로는 좀 출구 전략도 모색하는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선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워딩이 강해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근데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날 그 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서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권을 무슨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극언이죠. 그런 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장동혁 후보의 저런 어떤 그 입장 혹은 저런 메시지, 저런 인식, 저게 국민의힘의 입지나 외연을 더 좁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도 뭐 우리가 절연해야 될 건 잘못된 과거지. 뭐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뭐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장동혁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윤어게인이나 이 반탄 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지금 장동혁 후보가 외면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로의 그런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이 국민의힘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 내일 소환되는 데다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계엄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뭐 우리끼리 잘 뭉쳐가지고 싸우자 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의 단절, 그것으로부터의 혁신, 그럴 때 이제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당 쇄신이나 혁신 없이 그냥 뭉쳐서 싸우기만 하자, 그런 걸로 지금 위기 상황이 관리도 안 될 거고 돌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서 이제 강 건너왔으면 뗏목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가 됐으면 달라져야죠. 후보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이제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지금 당이 갈라져서 내홍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당내 입지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은 좀 더 약해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거든요. 분당이 될까요? 분당은 현실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3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사이를 두고 더군다나 뭐 분당이 된다 그러면 연말쯤이 될 텐데 6개월 남겨놓고 분당이 된다? 그거는 뭐 이미 보수가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거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도 안 시킬 거고, 왜냐하면 출당을 시키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더 당주 차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장동혁 이제 대표가 신임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 최고위원들에선 찬탄을 했던 그 2명의 최고위원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내부 총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가 아니라면은 이분들과는 또 어떤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뭐 허니문 기간은 없겠지만 당선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인선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9월이 되고 나면 현실 정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원내 당대표인데, 물론 재선이지만 원내 당대표인데 그럼 장외 투쟁만 하러 나갈 겁니까? 국회라는 공간을 놔두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분당 가능성은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연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의 광풍이 정말 어디까지 몰아쳤는지, 이게 당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지만 분당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장동혁 대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공언해왔고요. 실제로 면회가 이루어진다면은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나올 테고 계속해서 또 반박할 테고 내용은 계속될 텐데, 이 현실 정치에 코드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하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면회하라, 이렇게 벌써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는 인간적인 예의 차원에서 면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 그건 장동혁 후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회를 다녀온다면 그것으로 저는 뭐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이제 하나의 정치로 보여주기식으로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를 계속 가서는 당의 내용이나 당의 어쨌든 이 분열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동영 대표가 이제 당의 분열을 이렇게 자꾸 획책하는 분들은 결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탄 그룹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107명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한계 상당수가 원외에 있고 또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두를 바꾸지 못하고 당대표 되기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했던 강경 발언들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 게 과연 향후에 당대표 직을 수행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또 당을 변화시켜서 합리적인 대여 견제력, 대정부 견제력을 만들어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런 메시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신임 대표는 장동혁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최고위원회는 누가 또 지명직으로 누가 선발될까?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전한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회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주요 당직을 맡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거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신임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한길 그 선생과는 밖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함께 싸우는데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한길 전한길 강사를 원내로 지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 들어오는 순간 당은 이미 그런 퇴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정당이 결국에 이제 아스팔트에서 그 성장한 거기서 인정받은 대중성을 키운 분을 결국 당으로 모셔온다. 그러면 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이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접수했다라고 또 언론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안 하리라고 보고,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전한길 씨가 이제 이번 윤리위에서 경고 처벌 받았는데, 사실 경고가 뭐 아주 제일 미약한 경징계지만 이것 또한 신임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배려는 해줄 수 있어도 신임 지도부에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는 다만 장동혁 호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탕평은 없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전략과 좀 정무 감각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해야죠. 대여 투쟁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됩니까? 결국 대여 투쟁한다고 국회 안에 있어봐야 필리버스터 하나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24시간 지나면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정교하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강한 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계적 탕평 인사는 아마 제가 그런 거죠. 친한계 누구 하나 오고 뭐 어디 여사 하나 오고 중립계 오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남겨둔 시점밖에 안 되는 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무적 고려를 갖춘 인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겠다면서도 악수나 만남이 곧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에 가장 강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은 어떤 좀 협치를 보여줄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정청래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성찰하지 않는 그런 윤호개인 이런 어쨌든 내란 정당과는 만날 생각도 없고 악수도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만남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행인 거는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그 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입장이 좀 다르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야당 대표가 되면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이 다툴 때 다투더라도 소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전국을 풀어나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은 늘 그동안에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런 어떤 채널마저 그런 물밑의 채널마저 가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제 대립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다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물밑으로라도 어쨌든 소통을 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 뭐 야당이 그 의석이 작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거기에 맞서서 극한 투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무슨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은 저는 말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그 수위 높고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 이 단호한 그런 얘기들로 상대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정치 복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의 수위가 높다 그래서 말이 격렬하다 그래서 그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여야 대표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특검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인물의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심사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기각이 되고 돌아온 거는 일종의 거는 말하자면 그 뭐 정치 재판에 가까운 거라면은 이건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CC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엄히 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요 종사자로 분류되었던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과 행안부장관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이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제 표현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알았던 걸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총리로서 말하자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강변하더라도 아마 사법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뭐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저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번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내란 방조 혐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헌법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이런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뭐 분명하게 어쨌든 본인이 말을 바꾸고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한덕수 총리가 저런 계엄 방조 혐의로 구속됐을 때 그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도 적극적 부작위냐 소극적 부작위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작위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지금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도 계엄 표결 방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전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위원 중에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넘어서서 이를테면 계엄 방조 혐의가 구속에까지 이른다면 그 파장이 이후에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인 조선업 투자 프로그램 마스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원전 분야 역시 새로운 협력 축으로 떠오르며 진전을 이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쇠락해온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일제히 미국 업체와의 파트너십이나 투자 계획을 밝히며 발을 맞췄습니다. 먼저 HD 현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1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HD 현대는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투자 판단을 도와 조선업과 해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미국 현지에 유일하게 조선소를 보유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재훈련을 통해 필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10년 동안 10배 높이는 게 목표인데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쇠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가시화됐습니다. 한수원과 우리 원전 업체들은 현지 기업과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의 하나로 10년 동안 매년 330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투자할 거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 기업인들이 1,500억 달러 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 자리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 협상 결과물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별개입니다.
오늘 발표한 그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3,500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항공 분야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0세대를 신규 도입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일 계약으로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의 260억 달러 규모 전략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지난 3월 발표한 21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더 늘린 규모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건설 등에 관한 사자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려아연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전략광물 게루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력이 항공, 원자력 등으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반갑게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미 주요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 한국 기업 총수들과 바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황 CEO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정장을 입고 나와 격식을 차렸습니다. 가장 화제를 모은 장면은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 황 CEO는 행사장에 천천히 들어서는 이 회장을 보자 와라 껴안았고 반갑게 악수도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왔지만 양사 관계는 늘 밝지만 않았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여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역시 엔비디아와 TSMC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 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 제품 품질 인증 통과를 기다리며 차세대 제품의 공급망 진입을 노리는 가운데 엔비디아 빅딜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와 추가적인 반도체 대미 투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AI 경쟁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 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조선 원전 분야에선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 지원함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본격 참여하면서 상선 위주에서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도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에너지회사와 손잡고 텍사스주 인근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목 관세와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487조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 불확실한 사안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They're going to make the deal that they agreed to make.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50%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미지수입니다. 3,500억 달러, 3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대상 선정의 주도권,
이 귀속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농산물과 디지털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온 분야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SNS에서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나라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우리 협상단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농민을 위해 한국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대통령실도 통상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통상협상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53만 6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00개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일자리가 15만 4천 개 줄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은 12,000개 줄며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사직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수련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원섭 대수협 회장을 포함해 서울대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와 병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상당수의 전공의가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수련 환경이 빠르게 안정화하고 한 발 더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수천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는 YTN의 보도 이후 농협 측이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안면 인식 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평소 농협과 거래하던 70대 A씨에게 벌어진 일로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A씨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주소 등이 원본과 달랐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진이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는지 직접 시험해본 결과 손으로 정보를 바꿔서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보안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분증의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확인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 역시 위조 신분증으로 보안이 뚫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신분증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농협중앙회도 곧바로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실명 인증 시스템이 위조 신분증에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계좌 개설이나 상품 가입 등 거래에 안면 인식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은 이를 위해 비대면 입출식 및 대출 상품 가입을 잠시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모바일 뱅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위조 신분증 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 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관련 징계 결과를 예상해봤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픈 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이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개보이가 카카오에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LG U+라든가 KT 사건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 통신 사업이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이 매출액에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보이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어느 선에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내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선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해왔지만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덮으려 했다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본 기억도 없다고 증언해 왔는데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어떻게 번복됐는지 강조하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도모해서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돕는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청탁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3년 초 윤 전 본부장에게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준,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정 씨에게 여사님이 작년 이맘때 당대표 선거 지원 관련해서 약속하신 것은 유효하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거래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고 보고 어제 조사에서 확보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지만 김 씨는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쯤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 출입국 정책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경위와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각 특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들은 적법한 수사였다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논란을 진화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특검 수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야권에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입니다.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건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이 각각 진행한 압수수색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교회가 통로가 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고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1일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찾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공군에 사전 공유됐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책임자인 방공관제 사령관 승인을 얻어 영장을 집행했고 관련해 미군이 항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압수했다며 미군과 무관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상상도 못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설명으로 오해가 잘 해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표적인 밥도둑, 연어장과 간장게장, 손쉽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수산물 반찬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밥도둑 2대장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은 간장게장과 연어장. 최근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1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40%인 6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연어장 2개 제품에선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게장 4개에선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연어장 및 게장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테리아균은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도 잘 번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 어패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고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일시적인 발열, 설사, 복통 같은 장염 형태로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산부, 노약자, 면역저하자에게는 유산이나 폐혈증, 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장게장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 오염은 없었지만 80%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이 소비기한과 냉동 표시 등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섭취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제품 개봉 시 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이 의심되면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수산물 반찬류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남에서 부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다툰 뒤 집에 불을 질렀고 양산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서 벌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금방이라도 건물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와, 큰일 났다, 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불이 나자 주민 53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냄새와 이게 연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완전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미끄러지다시피 그냥 펴서 드듬드듬 그냥 4명이서 의지해서 내려왔어요. 불을 낸 사람은 40대 여성 A씨. 남편과 다툰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아파트 2층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남편인 50대 남성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선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30대 아내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편 40대 B씨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서울 물레동 아파트 단지에서 농기계를 주어서 60대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비원이 금영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과거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살해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는 심리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심리 분석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 유가족의 반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임원실 공사를 한다고 속여 시공업자에게 자재비를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같은 수법의 사기 시도가 반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타일 시공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는 김모 씨가 건물에 도면을 보내며 견적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소개한 협력업체에서 타일을 구매해 시공하는 조건이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윤모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일부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이 맡긴 공사인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직원이다. 돈을 못 받을 일은 없다. 혹시 돈을 못 받으면 이건 뉴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 이름과 계좌주 이름도 같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 김 씨와 윤 씨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전북 군산에 있는 시공업체에도 전화해 같은 수법으로 1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자재 충족은 어떻게 할 거냐. 현장 시공 위치까지 어떻게 옮겨줄 이런 용어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YTN 취재진이 피해를 입은 시공업자들이 이들에게 받은 자료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 김 씨로부터 받은 명함과 공사도면, 윤 씨로부터 받은 협력업체 사업자 등록증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는 실제로는 교회 건물이었고 인터넷에 등록된 주소지에서도 업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연립주택이 타일업체가 있다는 주소지입니다. 인기척을 찾기 어려운데요. 통행로 한가운데는 어른 키만한 높이의 풀이 자랐고 이렇게 출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피해자들 주변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의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특정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대기업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망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필요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올해는 무더위와 호우가 하루 이틀 사이로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렸다 하면 극한 호우인 경우가 많은데 올 여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빗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뜩이고 요란한 천둥 소리가 이어집니다. 새벽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인데 대기가 불안정해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과 전북 군산, 충남 보령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강원 영서와 충남, 경기 일부 지역에는 140mm 안팎의 많은 비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이 같은 극한 호우는 지난해보다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이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내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무려 1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극한 호우 횟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극한의 더위와 호우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가을까지 이어져 모두 16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역시 가을까지 태풍과 호우 피해가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은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한급수 이후에도 일부 숙박업소는 수영장과 스파까지 운영하며 여전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한 대형 호텔 수영장의 샤워장. 수돗물 수압을 50% 줄였다고 하지만 물줄기는 여전히 강하게 쏟아집니다. 수영장과 사우나를 함께 운영 중인 인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숙객들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객실에서 물이 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일부 펜션들도 객실 내 스파 시설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파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스파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을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수도 계량기 5만 3천여 개의 50% 잠금 조치 진행률은 8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8만 6천여 톤으로 불과 7.7%인 7천여 톤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강릉의 한 카페 수도 계량기입니다. 50% 잠금 조치를 완료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틀어봐도 수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율로 추가 조정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데다 잠금 조치 이후 실제 수압을 점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잠그고 나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강릉시는 여러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 경우 수압 감소가 체감된다며 잠금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근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절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물티슈 청소와 빨래 모아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절수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물 사용은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대표 삽입곡 골든이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극장에서 공식 개봉도 하지 않은 캐데어는 이틀 동안 진행한 싱어롱 특별 상영만으로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응원 돌풍은 한 번의 신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정상을 차지한 삽입곡 골든은 지난주 순위 한 계단을 내려오며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1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2주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킨 건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그룹 BTS가 유일했는데 뒤이어 기록을 쓴 헌트릭스의 골든은 캐데언 제작진도 가장 고심하고 공들였던 삽입곡입니다. Our movie is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whenever a singer hits a really high note, we get this feeling like butterflies, and I really wanted to feel that through this song. 이번 주 10위권에는 유어 아이돌과 소다팝, How It's Done까지 캐데언 한 작품의 삽입곡만 4곡이 올랐는데 이 또한 빌보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업계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싱얼롱 열풍을 타고 캐데언 삽입곡들이 음원 차트에서 장기 흥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단 이틀에 걸친 싱얼롱 특별 상영만으로 캐데언이 극장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싱얼롱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지난해 공동 다승왕이었던 삼성 원태인과 두산 곽빈이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6이닝 무실점 호투에 타선의 도움까지 받은 원태인이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원태인과 곽빈, 지난해 나란히 15승으로 가장 많은 승리를 따냈던 두 선수의 대결에서 원태인이 웃었습니다. 곽빈보단 스피드는 약간 떨어졌지만 구석구석을 찌르는 뛰어난 제구력을 앞세워 6회까지 안타 2개만 맞고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3회 구자욱이 2루타를 얻은 한 점으로 불안하게 앞서던 삼성은 6회에 갑자기 제구가 흔들린 곽빈을 괴롭혀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7회엔 박순기의 솔로포에 이어 홈런 선두 디아즈가 2점짜리 41호포를 날리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6대2로 승리한 삼성은 4연승을 달렸고 두산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고 또 선수들 모두 가을 야구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6연패 이후 3연승을 이어가며 LG를 4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키움 알칸타에 막혀 8회까지 한 점에 그쳤던 한화는 9회 문현빈이 1대1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승 솔로포를 날렸습니다. 한화는 2루타로 출루한 노시환이 상대 폭투로 추가점을 뽑아 3대1로 승리했습니다. 12연패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롯데도 2대1로 맞선 4회 이호준의 2루타, 5회 고승민의 안타로 한 점씩을 뽑아 KT를 4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NC는 6연승을 달리던 선두 LG를 상대로 5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9대7로 뒤집었습니다. 최원준이 4안타에 3타점, 박건우는 6회 7대7에서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SSG는 유호승의 연타석 홈런 등 홈런 5방을 앞세워 기아를 6연패에 빠뜨리며 3위를 지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영입 효과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FC는 홈페이지에 올린 손흥민 임팩트라는 글을 통해 데이터와 거리 분위기만으로 손흥민 합류 효과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레스 베일을 영입했을 때보다 5배 이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브라질과 맞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A매치 기간인 10일과 14일에 남미의 강호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서울에서 차례로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역대 브라질과의 대결에서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최근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4대1로 졌습니다. 여름이 끝을 향하고 있지만 한낮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대구 24도로 밤더위는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낮 기온이 32도, 광주 32도, 구미 3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충청, 호남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 전국에서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또 영동에는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중북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